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의 형성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본격적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합성어는요, 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강의를 좀 두 개로 쪼개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성어의 분류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분류 기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의미 결합 방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아까가 아니죠. 저번 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단일어라는 거는 뭐냐면 어근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 혹은 어근 뒤에 어미가 결합된 용언들,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이었고요. 복합어라는 건 뭐냐면, 자,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 그 다음에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는 파생어, 이 두 가지를 모아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합성어는 분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 결합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 및 배열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의미 결합 방식에 따른 건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런 말이죠. 대등합성어, 수식합성어, 융합합성어. 이 세 가지는 사실 중학교 때는 아주 어려운 내용을 안 배웠던 것으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거든요. 선생님도 예전에 중학교 수업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에 구성 및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의미 결합 방식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미 결합 방식에 따른 합성어의 종류 세 가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대등합성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얘는 어근과 어근이 대등한 관계로 결합된 거예요. 예를 들면 손발 같은 경우 있죠. 얘는요, 손과 발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위를 점하지 않고요, 그냥 나열된 형태로 돼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대등합성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수식합성어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어근이 뒤에 있는 어근을 수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책가방 하면은요, 책을 넣어 다니는 가방, 이렇게 해서 가방이 사실은 중심이고 앞에 있는 책은요, 이 뒤에 가방의 쓰임새를 설명하는 수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라는 건 뭐냐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 예를 들면은 뭐 밤낮 이런 말이 있죠. 밤낮이라는 게 사실은 밤과 낮을 합쳐서 24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뭐 늘, 항상, 성실히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의 융합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대등합성어를 볼 건데요. 이 대등합성어는 다른 명칭이 있어요. 병렬합성어라는 말을 간혹가다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렬이라는 말도 같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 대등합성어가 될 수 있는 의미 관계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열 관계예요. 두 번째, 대조 관계. 세 번째, 선택 관계. 즉, 어근과 어근이 나열되거나 혹은 대조가 되거나 혹은 선택이 됐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대등합성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A and B나 A or B의 의미 관계, 혹은 뭐 이런 식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A and B가 사실은 나열이거나 혹은 대조 해당하는 거죠. A or B도 뭐 대조거나 선택, 이런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관계가 또 대등합성어예요. 이건 사실 약간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를 들어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약간 이상한 모양인데 뭐뭐고 뭐뭐, 혹은요 뭐뭐면서 뭐뭐, 이런 식으로 결합되는 것도 우리가 대등합성어의 유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손발. 이거는 손과 발, 팔다리는요, 팔과 다리. 그 다음에 앞뒤는요, 앞과 뒤 혹은 앞 혹은 뒤. 안팎은요, 안과 박 혹은요, 안 혹은 박,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이 뒤가 팍이라고 됐는데 그 이유는요, 자, 조금 설명하기가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알아주세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서 우리 전에 배웠던 의문론적인 현상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는요, 하나 혹은 두 개,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게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이 전부 다 A and B이거나 A or B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 더하기 서술어 관계는 이런 예시예요. 힘들다는 원래 힘이 들다고요. 그 다음에 재미나다는 재미가 나다. 배부르다는 배가 부르다.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 관계죠. 그런데 이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직관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보세요. 자, 나는 철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의 의미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나랑 그 다음에 철수,
이 친구가 서로 의미상 같은 것으로 처리가 되죠. 즉 주어 서술어 관계는요, 주어랑 서술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 관계를 문법적으로 형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관계를 우리가 대등합성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힘이 들다가 두 개가 왜 대등하죠?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어근과 어근 자체가 대등하다는 느낌보다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뭐고 뭐뭐 혹은요 뭐뭐면서 뭐뭐 이런 것들은요 이런 예시가 있어요. 열고 닫다라는 말이죠 원래는요. 이것도 열고 닫는 거니까 A and B. 오가다도요 오고 가다. 뛰놀다, 뛰면서 놀다, 높으르다, 높고 푸르다, 높디 높다, 이것도 높으면서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등합성어에 해당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식합성어가 있는데 수식합성어는요 명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속합성어라는 거랑 유속합성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종속이란 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유속이란 말은 꼭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법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냐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용어가 바뀌게 되거나 혹은 이걸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일 때문에 똑같은 현상인데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보세요. 어근과 어근이 주종관계예요. 즉 하나가 중요한 의미고 하나는 딸려오는 의미인데 이때 앞에 있는 것이 종속이고 뒤에 있는 것이 주된 의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유형이 있느냐? 명사 더하기 명사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나 부사 더하기 명사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더하기 어아 플러스 용언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 플러스 체언 이런 구성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용언의 어간 뒤에 체언 이런 구성이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구성을 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 놓는 건 사실은 학자들이 해야 될 연구 범위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랑 B가 있을 때 A라는 친구가 뒤에 있는 B를 꾸며주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명사 더하기 명사 구성은 이렇게 됐죠. 손수건 더하기, 손수건 더하기가 아니라 손 더하기 수건이죠. 자, 이 관계를 보면은요. 여기에 손이 들어가고 여기에 수건이 들어가서 손이 수건을 꾸며준 형태로 되어 있죠. 손에 잡고 쓰는 수건 이런 식으로요. 물방울도 마찬가지죠. 이 물이 앞에 들어가고 방울이 뒤에 들어가죠. 그래서 물로 된 방울 이런 뜻이 되겠죠. 소나무는요. 소리 열리는 나무. 부삽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전에 그 집집마다 난방을해서 화로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그 화로가 좀 약간 그 낮은 항아리 같은 모양인데 거기 밑에 흙을 깔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숯 같은 거 불을 피워서 난방에도 쓰고 혹은 뭐 찌개 같은 걸 데필 때도 쓰는 이제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 불을 다 쓰고 나면 꺼야 되잖아요. 우리가 손을 넣어서 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약간 조그만 삽을 하나를 옆에 놔뒀다가 그 삽을 가지고 불도 쑤시고 이렇게 흙을 덮고만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불삽이라는 건데 리을이 탈락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불을 뭐 조절하거나 뭐 불을 관리하는 삽 이런 식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달동네 달걀 이 중에서 달걀은 어떤 거냐?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원래는요 닭,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알인데 이게 발음이 달그얄 달그얄 하다가 의가 이로 단모음화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뭐 이거 여러분들이 명칭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달의 알이 발음을 하다가 달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관형사 혹은 부사 더하기 명사 구성은 이런 거죠. 새해 첫사랑.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첫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이걸 왜 기억하라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 단어를요 자꾸 파생어라고 착각을 해요. 첫사랑은 합성어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요 새해랑 첫사랑 같은 경우는 앞에 새랑 첫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고요. 그 다음에 부술비 산들바람에서 부술과 산들은요. 이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 구성은 아닌데 우리가 그냥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언의 어간 더하기 어아 플러스 용언. 덮어쓰다, 솟아오르다, 뛰어나다, 깎아지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앞에 있는 말이 뒤에 거를 왜 꾸미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랑 아라는 것이 이게 종속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어미거든요. 그래서 이 어미의 문법적인 의미에 따라서 이 말이 수식합성어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이런 식으로 아 모양이나 혹은 어 모양이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아, 이 친구 수식합성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체언이 있는데요. 자, 모양 보시면 어린이, 군밤 이렇게 있죠.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요 군밤이란 말 이거 합성어예요. 여러분들 이 친구 자꾸 또 파생어로 착각하는데 군밤은요. 이 군자가 무언가를 굽다라는 의미를 가진 군입니다. 이것도 모양이 변해서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린이랑 군밤 이런 것들도요.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는 수식합성어다라고 일단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언의 어간 더하기 체언인데요. 들것.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군대 같은 데 가면은요. 훈련할 때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응급훈련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사 하나를 이렇게 들것에 들어요. 들것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긴 나무 막대기 안에다가 천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게 들것이에요. 그래서 드는 것에서 들것입니다. 열쇠라는 건 뭐냐면 문을 여는 쇠라는 뜻이죠. 앞에 열다가 뒤에 쇠를 꾸며주게 돼 있죠. 누비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흔히 군대에서 그 군인들 입는 옷 중에 깔깔이라고 있잖아요. 그 깔깔이가 이렇게 옷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옷감을 누벼놨죠. 그래서 누빈 옷이다 해서 누비옷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식합성어는요.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은 앞에 말에 뒤에 있는 것을 수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의미관계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융합합성어라는 게 있습니다. 융합합성어는 다른 명칭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을 하면서 본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자,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밤낮. 밤낮 아까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그는 밤낮 없이 일만 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거기서 밤낮이 24시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깨어있는 동안 늘 언제나 성실히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융합합성어고요. 춘추 이 말은 뭐냐면요. 원래 직설적으로는 봄과 가을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느 형식으로 사용하느냐.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연배를 여쭈어 볼 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보통 물어보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공자라는 성인이 지은 책 이름도 춘추예요. 즉 봄과 가을이라는 원래 의미에서 벗어났죠. 그다음에 피땀이요. 우리가 흔히 엄청 열심히 노력하면 피땀 흘려 뭐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잖아. 정말 피를 흘리는 건 아니죠.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죠. 강산은요. 강과 산인데 합쳐서 자연이라는 의미. 쥐뿔은 뭐냐면 실제 쥐에는 뿔이 없잖아요. 그냥 보잘것없는 것들. 그 다음에 종이호랑이는요. 종이로 만든 호랑이가 아니라 얘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원래는 덩치도 좀 크고 무서워 보이는데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릿고개 정도는 다 알겠죠? 이거는요. 실제로 뭐 보리의 고개란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배고프고 힘들 때를 말하는 말. 실마리는 뭐냐면 직설적으로는 실의 끝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의 단서 같은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작은 형 이거는요. 형이 작은 것이 아니라 둘째나 셋째 형. 그 다음에 작은 집도요. 집이 작은 것이 아니라 뭐 아들이 가서 사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삼촌이 사는 집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의미하겠고요. 작은 아버지도 아버지가 작은 게 아니죠. 아버지가 작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빠 동생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고요. 큰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큰 게 아니라 아버지의 형 이런 걸 의미하는 말. 돌아가시다는 돌아서 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약간 존칭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고요. 빈말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말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별 의미가 없는 말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고 집안이라는 것도요. 물리적으로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바늘방석은요. 불편한 자리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이거를 다 설명하니까 힘드네요. 자, 어쨌든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등, 수식, 융합합성어 요 세 가지를 봤는데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자,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서 대등이랑 수식합성어가 융합이 되기도 하고요. 융합합성어가 대등이나 수식으로 바뀌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은요. 자, 보세요. 손발이라는 말. 이 손발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대등이에요. 보세요. 그는 추운 날이면 손발이 저리다. 대등이죠.
그런데 그는 나의 손발과 같은 사람이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뀌면서 융합 합성어로 사용된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춘추라는 말.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봄이 되면 학생들은 춘추복을 입는다. 이때의 춘추는 봄, 가을이에요. 직설적입니다. 이때는 대등합성어예요. 그런데 장인어른의 춘추가 어떻게 되시지? 이때는 연세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다른 의미로 바뀐 융합합성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대등이랑 수식이랑 융합합성어는 끝났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수월했을 건데 이 뒤에 배울 이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주의해서 강의를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